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아침과 한낮의 일교차가 클수록 단풍은 더욱 아름답게 물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 세상에서는요, 이쪽과 저쪽의 시각차가 너무 크면요, 전쟁같이 살벌한 아름답지 않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도요, 그게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요, 국민 전체의 이득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립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기사. 은행들 얘기가 이쪽에 2단 기사 그래프와 함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4대 금융지주 실적 축포를 날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거죠. 기업 실적 좋다는 건데요. 분기 순이익 5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괴로움을 겪으신 분 너무 많다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죠. 이 가운데 이런 모습인 겁니다. 자, 금리 인상 그리고 규제 완화 수혜를 입었다. 이 수혜 반대쪽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1인 천하 리스크다. 세계 금융 차이나 런. 그러니까 차이나 런이니까 차이나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네요. 자, 경제통이 없는 시진핑 3기 지도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 경제로 후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닥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가가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신받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 증시, 위안화 가치 다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은 차이나 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자, 어제 국회 상황을 사진과 함께 전해고 있는데요. 사진 좀 봐주실까요, 먼저?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죠. 그리고 시정연설을 마치고 지금 퇴장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이 본회의장의 가운데 부분, 가운데 통로를 나서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아무도 없죠? 여기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자리거든요. 어제 불참했습니다. 상징적인 모습. 아래로 갑니다. 자, 텅 빈 의석수 한번 봐보세요. 169입니다. 다수당이죠. 근데 다 비었습니다. 초유의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됐다. 자, 윤 대통령 경제 안보 엄중하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보다도 이 상황에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법정 기간 내 예산안 통과 당부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시위까지 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인물들이 있죠. 수사 상황 전하고 있네요. 김용 그리고 정진상에게 간 1억 5천만 원 2014년 상황이에요. 대장동 분양 대행사에서 나왔다. 지금 검찰이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도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뭐 12억 받은 뒤 뭐 일부 전달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 인물들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 어떻게 된 것인가? 2014년 당시까지 수사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특히 정치권 뉴스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이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첫자리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진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쪽입니다. 반쪽. 절반은 없는 거네요. 반쪽만 남았으니까.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뭐 짐작하셨을 겁니다.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안에선 여당 19차례 박수를 치고 밖에선 야당 고성의 피켓 시위다. 여기서 안과 밖은 본회의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 국회 강대강 대치,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던 본회의장 모습, 그리고 그 본회의장 밖의 모습, 이겁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가 예산은 민생 문제다. 야당이 그걸 팽개쳤다. 이렇게 비판한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적혀 있고요.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장외선 민주당 팻말 시위를 벌였고 장내에서는 여당만 박수 환호성. 역시 아까 봤던 비슷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작은 제목으로 좀 더 어제 상황을 좀 소개해드리죠. 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 중단하라 이렇게 시위를 좀 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와서 입장할 때는 침묵 시위를 벌였어요. 그리고 의장 접견시에서 사전 환단 때 여기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죠. 정의당은요 비속어 사과 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일축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 모습 영상으로 좀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은요. 시정 연설 전에 윤 대통령 국회 이제 본관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다음에 민주당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시정 연설 전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예산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에 침탈한 것 역시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헌정사에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손들서 고맙습니다. 어제 시정 연설이 진행 중인 동안은요. 민주당은요. 따로 그 건너편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영상의 그 모습이 바로 의원총회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정 연설 하기 전의 모습, 전체적으로 저런 모습이 좀 벌어졌고요. 이번에는요. 이번 영상은 시정 연설 중의 모습, 그리고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지금 시정 연설 중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데요.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만 계시니까 박수를 칩니다. 뭐 일어서도 기립박수도 치고요. 뭐 언론에서 따져보니까 19번 정도 박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퇴장합니다. 자, 악수를 하죠. 맨 앞에 있는 국회의원. 이번 속당 용현 의원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 방송 지금 출연 중이신 조정훈 의원도 약속을 했네요. 뭔가 살짝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요. 뭐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화면으로 보이죠? 반쪽이긴 합니다. 뭐 본회의장이 비었으니까.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훈 의원 나와 계신데요, 마침. 일단 민주당의 이 본회의 시정연설 보이콧입니다. 윤 대통령이 하는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보이콧인데 이 보이콧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매우 아쉽다,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 참석을 했고요. 예.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콧은 뭘 보이콧이라고 하는가? 자신의 권리를 보이콧하는 거지 의무를 보이콧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학생이 숙제를 안 해갈 때 이걸 보이콧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학교에 보이콧할 수는 있어도 예. 이것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보이콧은 본인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안 하는 게 보이콧이다. 아. 밥을 안 먹고 버티는 게 보이콧이지 예. 자기의 의무를 안 하는 것을 보이콧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예. 겁니다. 제가 이제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예. 굉장히 많은 나라의 장관들과 총리들을 만났습니다. 예. 일부 아쉬운 장관들 많이 봤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근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라 그 장관이 대통령이 상징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예. 다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 결국 우리나라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의할 건 항의하더라도 예. 시정연설에 들어와서 경청한 다음에 시정연설의 내용을 가지고 예.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국감 보이콧 하듯이
자신의 의무를 유기하면서 예. 이것을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매우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좀 방금 영상에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두 번째로 조정훈 의원과 악수했는데 뭔가 살짝 인사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신 겁니까? 그 자리에서. 네, 그 질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보면은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과 지금 차 한 잔도 같이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문장 이상 나눠본 적도 없고요. 아. 어제도 그냥 눈인사 예. 정도였던 것 같고 야당이 얼마나 아쉬울까 지금. 음. 그래서 텅 빈 장소를 보면서 예. 협치에 대해서 예.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당은 집권하셔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야당이 싸우자가 늘면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보다는 예. 싸우지 말고 한번 예. 말로 해보자. 예.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협치라는 강조하신 협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신 건데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럼요. 뭐 눈인사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시고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드렸던 눈인사의 내용이 그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눈인사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 지금 길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용욱 전 의장관. 자,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최근의 수사 상황,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반발의 표현 방식으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까? 뭐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년도 국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작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 작년도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예. 국민의힘에서도 당일까지 예. 참석 여부에 대해서 아주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음. 그 이전에 이미 10가지의 질문서를 줘서 1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예.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놨긴 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뭐 고성도 지르고 피켓 시위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비판적인 입장들을 갖다가 화면에다 비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위는 했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에 착석해서 들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동일한 방식인데 예. 결론적으로 이제 소위 그 국회에 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만 나온 예. 걸 보게 되면 실제로 파일 3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전 적어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들을 저 국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한 정치적인 압수수색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직격하는 상황에서 소위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부에서의 판단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국민 여론에 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간이 지나면 예.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욕을 얻어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적어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사파랑은 협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협치는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으로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 또 그다음에 이 XX라고 하는 비서고와 관련해서도 사과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이면 같이 대화를 나눌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나름대로 설명이든 다양한 방법의 어떤 설득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서 얘기해봤자 일방적인 얘기만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시정연설 내용 들어보게 되면 제가 봐도 일방적인 내용들이에요. 협치란 내용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예.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예산 통과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민주당도 국민 여론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업지 않고서는 예. 여야의 정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서로 다 좋을 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예. 때문에 국민 여론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PD 이렇게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시정연설 내용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사실 어제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얘기 있지만 그중에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대목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협조라는 단어 썼습니다. 근데 협력과 협조라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에 요구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앞서서 어떤 여러 가지 연설 중에서 썼던 협치라는 단어는 어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론은 사실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협치보다는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 아닌가? 이건데요. 야당으로서는 좀 어떻게 봐드릴까요?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 단어 하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연히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있는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준예산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결국 민주당도 조금 전 행정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국민의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대 의석이 힘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또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들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후폭풍, 후가를 또 민주당에다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고심들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어제 시정연설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 결국 경제 문제 핵심, 또 약자 복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예. 했는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이 점점 가속화될수록 결과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런 일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차분한 설명을 했고 만약 이 시정연설 과정에 조금 착석을 해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했다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아마 용산 그리고 여당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예. 지금 민주당의 보이콧이라고 하는 건 여러 논리들 근거들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매우 못마땅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얘기해온 예. 상황 속에서 수사와 그리고 정부의 예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좀 나눠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러한 예산에 대한 협력, 협조, 이 모든 일들이 다 협치 등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어제 쓴 표현, 협이 들어간 단어가 2개가 있었는데 그럼 협에 협치 이건 왜 빠졌는가? 뭐 이거에 대한 언론 기사도 어디 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 상황에서 조금 더 좀 진척이 돼서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특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안을 내서 추진할 분위기인 거죠 지금요. 자 그런데요, 이 특검이 처리가 되기 위해선 법사위원회 참 주목받는 상임이죠. 과거와 달리 이 곳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법사위에서 뭔가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법사위원들의 표결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표결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오늘 출연하신 참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출연하신 조정훈 의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 포함한 18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뭔가 좀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5분의 3, 그러니까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이 10명입니다. 딱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조정훈 의원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경우 11명이 되는 겁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일단 찬성 의원이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네, 한 100번쯤은 제 질문을 받아본 것 여러 차례 같아요. 들으셨는데 오늘도 좀 예. 아침에 매일 경제 시청자를 위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간단한 답은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다. 예. 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을 좀 명확하게 네, 하셨고요. 그 의견은 뭐 지금도 명백하고요. 예. 저는 그 주제는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 이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학위 논문의 논란의 결론은 과연 뭔가? 그러면 영부인이 대통령하고 이혼해야 끝나는 문제인가? 아. 이게 좀 끝이 애매한 예. 상황입니다. 논문을 특검해야 된다면 특검이 도대체 몇 개나 필요할까? 이런 질문도 들고요. 예. 대장동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난 대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 대장동 대선이었다. 음. 여야 기억나는 건 대장동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저는 좀 밝히고 싶습니다. 이 본질은 기업인, 일부 정치인, 그다음에 박명수 특검, 양승태 대법관 같이 소위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취한 겁니다. 예.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11만 %, 예. 11만 %의 수익률을 올린 회사도 있습니다. 어. 자, 이거는 저는 끝까지 한번 파헤쳐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아야 예. 되고 그리고 저는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 명백합니다. 예. 고민의 지점은 과연 이 시점에서 특검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가. 예. 특검이란 게 매우 강력하지만 부작용도 있는 수단입니다. 특검의 결말이 좋은 결말보다는 좀
사회를 혼란시키고 전국을 혼돈하게 하는 결론이 있었던 게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어르신들, 원로들, 예. 그다음에 법률가들, 시민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아직 특검법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그래서 하는. 내용을 보고 이게 반대할지 찬성할지 아. 지금 하지만 이제 발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니까 예. 제가 입장을 곧 정리해서 조만간 제 입장을 발표하려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소리 들리는데 혹시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같이 특검과 해서 같이 의견을 좀 일치해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뭐 제 전화번호 다 아실 텐데 전화번호 아, 연락이 없습니까? 예, 아시는 분 지금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아니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 중이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시다. 근데 이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고민 중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특검법이 발의되면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최인정 변호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특검 법안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조정호 의원께서 법사에서 동의하면 패스트트랙도 올라가서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에 특검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특검은 법입니다. 법. 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받아서 통과시키겠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법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거다라기보다는 예. 어떻게든 여론전을 통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말씀드렸듯이 거기다가 지금 그 옆에 계시는 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흐름은 과연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되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어쨌든 거를. 어떤 예. 최종적인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절차적 측면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사실상 예정을 하고 언론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예. 더 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대장동 특검은 두 가지를 민주당과 이재명이 스스로 부정한다라고 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 검수완박해서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특검은 검찰 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거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검수완박을 민주당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왜 이번 건은 또 그렇게 가는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작년 10월 달 민주당 예비 후보일 때 예. 뭐라고 했냐면은 특검 통해서 검찰 수사 질질 끌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수법이 적폐들의 수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왜 말이 바뀌었는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이 주장을 어떤 그 스스로 이제 예. 부인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왜 특검을 하죠? 특검은 보통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 수사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예비 후보의 예. 말씀에 따르면은 특검을 하면서 물타기하고 늘추려고 하는 것이 적폐 수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지금 이 특검 주장이 예. 이재명과 이재명의 스스로의 어떤 그 투쟁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른바 짤도 지금 나돌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과거 했던 발언, 지금 했던 발언이 바뀌면 그게 동시에 막 회자가 되죠. 아까 그 말씀인데 본인이 했던 말에 본인이 굉장히 좀 당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주제예요, 이거. 이거 한 2시간 잡아야 됩니다. 토론 한번 하려면요. 살짝만 해도요. 사실은 뭐 여야 다 다양한 의견.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연과 달리 사람 세상에서는 시각 차이가요. 전쟁처럼 갑니다, 상황이.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 특검과 관련된 내용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신변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보호해 주는 거죠. 신변 보호입니다. 자, 기사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죠. 수사 상황.
뭐 앞선 내용과 좀 맥락이 뭐 이어지죠 지금 수사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남욱, 정민용, 유동규 각각 자금을 만들고 중간 전달하고 최종 전달하고 8억 전달 시인하는데 김용 혼자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달했다 이 진술이 나와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요 세 인물이 다 얘기를 하는데 일치하는데 혼자서만 부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정 변호사 측은 정확히 7억 4천만 원, 유동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등등도 쭉 얘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그런데요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 이제 수사 상황 지금까지 나와서 알려진 수사 상황과 인물들 얘기를 좀 적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자 민주당의 친명계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끊긴다는 거죠. 딱 개인에 끊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좀 꺼내기 시작했죠. 그리고요 이건 또 다른 사안인데 김문기 이거 이 사안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선거법 위반 이 기소가 돼서 뭐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김문기 모른다고 말한 건 기억의 문제다.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때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여당은 이거 궁색하고 황당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입니다. 이 상황이죠. 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 상황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인물을 꼽히죠. 정성호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뭐 각각 한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치 자금을 받을 때 돈 주는 사람 따르고 전달하는 사람을 몇 단계 거쳐서 받겠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이게 남욱이 만든 돈을 갖다가 이모 씨, 정모 씨 통해서 유동규 통해 갖고 김용한테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시점도 상황들을 갖다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끼워 맞추기 전한 게 아닌가.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정성호 의원은 이거 무슨 지금 돈이 흘러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돈이 갈 수 있는가? 그거 굉장히 은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된다. 한편에서는 진성준 의원 얘기 들어보셨죠. 한편으로는 체포 이런 것까지 지금 사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열린 기간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예. 특히요, 앞서서 조선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또 다른 사안인데 김문기 모른다 말한 건 기억의 문제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고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쏟아내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게 명백한 거짓말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나랑 같이 호주 가서 골프 카트를 같이 타지 않았냐. 예. 뉴질랜드 가서 그 요트 값은 누가 냈냐. 그러니까 본인이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명확하게 현장에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증언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선거 기간 얘기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도 함께 얽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대법까지 최종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차후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보전받았던 수백억의 돈 이거 당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이걸 겁니다. 다 토해내야 되는데 예. 아이고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거 100만 원 이상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 새로운 녹취 파일을 또 공개하지 예. 않았습니까? 올해 2월 달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회유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녹취록을 보게 되면 이들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내용들은 명백한 거짓말처럼 비춰지게 되는 상당한 정황 증거들이 있게 되는데 예. 이게 물론 이재명 전 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이 내용들이 사실로 귀결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건 민주당 전체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아마 돈에 관한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까지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선을 긋고 김용 부원장 측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데요. 지난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을 때도 측근 아니다. 확 꼬리를 자르는 모습을 비췄지만 1년 지나고 나서 구치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더라. 이 세계에 의리 같은 건 없더라 얘기를 하죠. 지금 김용 부원장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꾹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기사 보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슨 영화 속에서 어떤 대사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 김종욱 전 행정관.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친명계라고 썼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까? 이건 개인 비리 이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의 문제다. 이렇게 좀 어떤 입장이나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고 제가 볼 때 친명계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변론권을 가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렇습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분들이 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대편은 지금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진상, 김용,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두 가지의 예를 들면 자기의 진술들이 있는 겁니다. 이 진술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건데 최근 나오는 내용들은 검찰에 수사한 내용들이 너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거 피의사실 공포입니다. 제가 볼 때 어제 수사한 내용이 오늘 나와버리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 무슨 변호인이 얘기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검찰 스스로가 제가 볼 때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친명계도 마찬가지인데 진술에 대해서는 변론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직까지 정확히 공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기소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괜히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위해준다라고 인터뷰에 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은 혼란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그 김문기 씨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저 얘기는 제가 볼 땐 거의 한 7, 8개월 계속 그 평론장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는 그 허위사실 공포 유포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상대방을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것과 다르게 요건이 좀 예를 들면 까다로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판결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 김문기 씨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유동규 씨의 발언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진술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건과 그 건과 그건 다른 건인 거죠. 이건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인 것이고 그것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전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에 맞게 변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 수사를 얘기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좀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엊그제 중앙 한 일간지에서 재미있는 그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김용은 과연 입을 열까? 이 질문이었는데 결국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인사의 그 유력 인사의 어떤 인터뷰를 그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은 사실은 그 국내 유명 사학의 신학과를 졸업했었고 또 성남 시의원도 하셨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능력 있는 의원이었다.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요구해서 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는 사람이라고 몰아가면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동규도 입이 굉장히 무거웠다. 입이 무거워서 임에도 불구하고 왜 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진술을 바꿨을까요? 결국 객관적인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지 못했다라는 그런 건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김병민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개인 비리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김용 위원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나아가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수사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김용 지금 그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계속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아니고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예. 있는데 그 묵비권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그 아까 민주당의 유력 인사는 뚝은 이미 터졌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 씨의 경우는 진술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검찰에서도 재판 중에서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진술 참 많이 했어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김종국 권 의원님.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알겠습니다. 갖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왜 얘기를 못 하고 있냐면 예. 메모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모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 메모가 뭔지를 알아야 아. 변론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검찰 수사 내용만 가지고 예를 들면 김용 씨를 갖다 범죄를 모는 건 매우 합당하지 않은 거죠. 민주사회에서.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달했다. 그러나 이쪽은 부인하고 있다. 아니다. 받은 바 없다. 지금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인 거죠. 8억 폭로. 그렇습니다. 유동규 경찰에서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진술을 많이 했어요. 신변 보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변 보호가요. 유동규 씨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이 알아서 한 셈이 됐어요, 지금요. 원래 사실은 법원에 출석할 때 법원 쪽에 신변 보호 요청 이런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요청은 있었지만 경찰이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경찰이 알아서 들어갔습니다. 보호에 대해서. 자,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윤희근 경찰청장 국회 국감장에 출석해서 질문받고 한 답변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경찰에서도 법원이라든지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네.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신변보호 들어간 것도 이례적 아닙니까? 이거 왜 신변보호에 들어갔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 정말 예. 많은 그 언론들이 따라붙어 가지고 예. 계속 집 근처를 인터뷰 비해오고 참 있지 많이 않습니까?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도 그 언론을 따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 내가 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느냐? 나는 두려울 것도 없다. 그 기자님들이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우리를 감시를 하는데 무슨 내가 신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인데 경찰은 신변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 예. 씨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이른바 한 서너 명이 자살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당할 사람이냐. 혹시라도 무슨 병고가 생길까 그렇죠.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기 있다. 때문에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예. 경찰 자체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특히 이제 그 야당 적극적 지지자들부터 어떤 개인적인 위해나 이런 것이 있을 혹시라도.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이 비난이 그대로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활동이 뭐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찰 활동이란 것은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신변 보호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순찰을 강화하는 것. 마침 또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그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예.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줘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이런 거거든요. 예. 특별한 건 없지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위해나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범죄 예방 활동이고 경찰 활동의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신청을 하건 아니건 예. 어떤 그 경계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경찰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네. 그럼 경찰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것이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예.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하지 근데 않았습니까? 법원에 이제 출석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네.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노출이 되거나 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만 신변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 자택 주변에 일단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또 예. 다른 인물도 같이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어느 정도 좀 느슨한 신변보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강력한 신변보호라고 하면 뭔가 따로 주거지를 제공해 주던가 예.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응급 상황에 호출할 수 있게 예. 하든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 이제 윤지호 씨 사례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예. 지금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돼버렸습니다만 그때는 경찰이 과도할 정도의 신변보호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동규 씨가 꺼내고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핵심적인 증언들을 갖고 있는 유동규 씨가 예. 지금은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큰 돌을 던질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게 되니 예. 뭔가 이 사건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뭐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사를 받고 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또 집중된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또 정치적으로 쟁점이 뜨겁게 붙은 만큼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택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에 추가 요청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 중간 좀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요 단락의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 뭐 경찰 얘기가 잠깐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자,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입니다. 지금 유동규 씨와 이제 특별히 관계된 분 한 분이 여성분 계시거든요.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해 돌발 사항에 대비한다. 그리고요, 필요할 경우에 임시 숙소 제공, 그리고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요겁니다. 내용은 요거네요. 신변보호란 내용이요. 임시 숙소요? 본인이 요청하면. 아직 뭐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요청을 하는데 경찰이 걱정이 돼서 보호해 줄게요.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이례적 참배. 여기도 또 이례적이군요. 요즘에 이례적인 게 참 많습니다. 참배. 그러니까는 뭔가 어디 찾아간 거죠. 묘역 뭐 이런 데 찾아가는 거 참배라고 하죠. 이례적 참배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박정희 서거 43주기 묘소 참배. 어제입니다. 어제. 이른바 12.6. 오늘인데. 어제 전날. 여길 참배했다는 거군요. 그런데요,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과거에 현직 대통령들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참배하는 모습이는. 그리고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보수 결집을 위한 연장선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또 분석을 곁들여놨습니다. 여기 사진인데요. 사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따로. 여기 보시면 뭐 두 가지 사진이죠. 서거일 하루 앞두고 박정희 묘역 참배한 윤 대통령. 여기 보면 유족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제외하고 서거일 전후 이 묘소를 찾아서 참배한 현직 대통령은 최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이건 아주.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 색채, 뭐 이런 거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어떤 보수 민심에 대한 호소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모습 사진으로 두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영상을 좀 전해드리면 좋은데 영상은 없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실 제공입니다. 사진도요. 자, 얘기 좀 해보죠. 조정훈 의원님. 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뭐 묘소 참배. 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좀 의외네요. 예. 저는 현직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전후에서 참배를 한 분이 처음이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이었으니까. 가족일 때거든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 번도 참배를 안 했다는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 상상하시는 대로 예측하시는 대로 저는 보수 진영에 대한 집결 지금 한참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 던지는 메시지 박수받을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낮은 20%에서 지지율을 뭐 40%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뭐 조사 결과 따르면 30% 초반 됐지만 전체로 20%대 지지율로 통칭이 되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20%, 30% 초반, 10%, 20%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미 지지를 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묘소 참배 과연 지지율을 올리는데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징하고 싶은 소위 침묵하는 다수, 중도 진영에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 참배는 뭐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박수 칠 일도 뭐 아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아쉽다. 제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하고요. 제가 동작구 저 현충원 근처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김대중 대통령 그렇습니다. 묘소도 있습니다. 그 가장 위쪽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죠.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같이 참배하셨으면 묘했으면 그러면 오늘 아마 언론들이
이거는 통합, 뭐 협치, 뭐 이렇게 썼겠죠 기사로. 그렇죠. 어제 국회를 예. 이렇게 반으로 갈른 민주당의 못난 모습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묘소와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모두 분양한다라는 모습. 이게 아마 통치권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는 그렇지만 대통령은 또 묘역을 찾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치의 모습을 보여나가겠다라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저기서 옆에 가는데.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진짜 박수 받았고 지지율 올리는데 예.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김용인 비대위원 이거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 인사들은 좋아하겠지만 중도층 그러니까 지지율이란가 또는 지지 세력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네. 그리고 간 김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다라면 통합이란 어떤 의미 부여도 가능했었던 거 아닌가? 좀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은 가셨습니까? 없지만, 예. 그렇군요. 뭔가 이제 영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생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11.6은 아니었지만 예. 이제 하루 전날 왜냐하면 오늘 당일 같은 경우는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오늘 아마 행사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경호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비공개로 당의 핵심 지도부들과 또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참배를 했고요. 어제는 기자들한테 사전에 공지가 안 됐어요? 전혀 공지를 안 했고 이 내용을 만약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결집,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홍보 관계자들까지 와서 대대적으로 그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저 자리는 홍보수석이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대변인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대변하고 있는 이재명 부대변인이나 천연정 부대변인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보실장과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 하루 전에 맞춰서 예르다에 참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당 지도부와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왜 저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의 기틀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또 전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월 26일에 이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말 그대로 참배를 조용했던 것이고요. 여야의 이 보수 진보에 관한 통합 얘기를 하시는데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례적인 일이 몇 달 전에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을 하게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차를 빌려서 여기 국회의원 전체와 함께 호남 광주를 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 받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수 정당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천대받고 했던 그런 지난 과거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도 수차례 광주를 찾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도 여당 의원들과 다 함께 가서 이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일을 했거든요. 그 날에 맞춰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추도식에 맞춰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일들을 과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일은 보수 결집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때 사안에 맞춰 필요한 일이 있다면 중도, 진보, 보수까지 그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 너무 정치적 해석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12.6 그걸 맞춰서 전날 갔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훈은 그래도 간 김에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지금요. 근데 그건 날짜에 안 맞았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통합을 위해서 갈 거면은 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갑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많은 곳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호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아주 비공식 일정으로 짧게 진행했던 일이니만큼 10월 26일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서거에 맞춘 행보였다고 어저께 생각이 됩니다. 조정훈 의원님,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또 제공을 했어요. 공개를 한 거죠. 대통령의 일정에 정치적 의무가 없는 행위는 1도 없습니다. 사전에 하든 사후에 하든 사진이 제공되고 방문했다는 건 굉장히 큰 정치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5.18 참배하신 거 저는 진짜 두 손 두 발 들어서 박수치고 지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제 국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즉흥적으로라도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서 헌양 분양을 했으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일면 톱이 됐을 수도 있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진영을 다독거리는 것과 함께 반대하는 분들에게 가서 악수를 손을 건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근데 뭐 어제 일정 끝났습니다. 그냥 지나갔고 이렇게만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론들은 이례적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참배한 게 이거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군요. 지금요. 이겁니다. 김의겸 의혹 제기에 한동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군요. 이렇게 또 어디에 받아쳤습니다.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 시정연설 때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거 오면서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의혹 제기의 내용은.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법적 책임 묻겠다. 이게 뭐 면책특권이라고 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막 이렇게 또 강하게 좀 받아치고 있죠. 그 녹취록에 등장한 이세창 이분 여기 어제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모른다. 누군지도 한동훈 장관. 나 만나본 일도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김의겸 의원은 이 그제 국감장에서 뭐 직을 걸라 이 얘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감장이 뭐 도박판입니까? 뭘 걸어요? 지금 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선 한동훈 장관 기자를 만나서 이 관련 얘기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나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죠. 뭐 두 사람의 목소리 적고 있습니다.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책임 묻겠다. 김의겸 질문에 무슨 거짓 왜곡이 있습니까? 질문한 건데 왜 그럽니까? 의혹 제기도 못합니까? 또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지금. 이러고 맞서있는데 김의겸 의원 어제 입장을 좀 냈거든요. 글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요. 자, 술자리 의혹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에 해당된다. 확인이 필요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한테 진위 묻는 거예요. 뭐 묻지도 못합니까? 약간 이런 반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 보죠. 그러면서 아니 거짓말 한다고 하는데 질문에 무슨 거짓이 있습니까? 질문을 한 건데요.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직을 걸라 도박판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 없다.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아 이거 두 인물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자, 이 얘기 좀 여러분 손들고 계신데 우선 최인정 변호사. 네. 일단요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그 의혹이요. 사실 의혹 자체 내용은 귀를 잡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해요.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과 특정 로펌의 변호사들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고 노래도 불러서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직 대통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혹 제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상황인 건가? 이 얘기도 분명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 저희 특히 김의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 한겨레 기자 시절에 법조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변협 대변인 할 때도 그 무렵에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펌 변호사들이 5명 이상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언론 보도에는 굉장히 면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 오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오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상당한 이유는 한마디로 팩트 체크입니다. 결국은 지금 아까 한동훈 장관이 질문에 이거 서로 짬짬이 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만 당황하시면서 협업한 건 사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정 어떤 매체 얘기를 한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문했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말 말씀 그대로 얼토당토하는 거의 소설 수준에 가까운 그것도 1류 소설이 아닌 3류 소설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내용 되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묻고 있는데 그 내용 그와 같은 기사를 실제로 지금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언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지금 사실상 거의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서로 협업해서 만들어서 보도했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그 한동훈 장관이 자기는 법무장관 직을 건다고 했는데 김의겸 그 국회의원은 본인이 사실 자초했는 겁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방송을 도박판으로 만든 거죠. 본인 말씀으로. 방송에서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가서 뭘 함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리를 걸라고 했었죠. 나왔죠, 그거에 대한 답이 한동훈 장관이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는데 김의겸 그 의원에 대해서 저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댓글이 재밌습니다. 걸려고 하면은 강남 아파트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시절에 대변인을 할 때 대변인 자리를 잃은 게 뭡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지금 결국 흑석동 집 팔고 지금 강남 집을 샀는데 그 정도라도 걸어야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행정관께 일단 가능성 또는 그 상황이 진짜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 좀 지적해 주신 건데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 사안을 좀 바라. 그 얘기 전에 뭐 언론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국회에서 취재증을 다 준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말씀을 드리는 바로 것이고요.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매체 문제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파악하고 가야 돼요. 만약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언론사가 되겠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제 저도 그랬어요. 에이 아무리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이게 상식적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예.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법무 로펌 30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자기가 발언하는 것을 다 보호받습니다만 보호받는 만큼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거죠. 그래서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하고 적어도 이 정도를 제기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 전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건데 이 정도 근거, 그러니까 어떤 녹취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의혹 제기를 국회에서 할 만하다. 아니다. 이건 너무나 근거가 부족하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 사례도 있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의 뇌물 사진이라고 내보낸 게 본인 조폭의 돈 자랑하는 사진이었던 사실이 분명히 있었죠. 과거에. 그것 때문에 아마 면책특권이 매우 논란이 많았었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이세창 씨가 그 고소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러면 아마 이거 수사가 들어가겠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탐사가 제기한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어떤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테러리스트하고 남자친구의 녹취록이 한 2시간 가량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창 자유총연맹 권한대행과 직접 강진구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제가 봐도 이게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되게 되면 판단이 나오게 됐을 때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켜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얘기를 보시고 들으신 거네요, 그 현장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전번 법사위 국감에 민주당이 거부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다시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3주간의 법사위 국감을 종합하는 종합감사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발언 질문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김의원 의원이 1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의겸 의원이 먼저 발언해라. 그렇게 된 거네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는 게 아닌가. 이거 1번으로 가자. 저는 과연 그 의사결정이 맞았는가.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에서 종합감사 때 과연 이런 폭로전, 기껏해야 폭로전인데 이게 과연 민생 국감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한 그 민주당다운 질문이었는가. 귀를 의심했고 또 오늘 저녁에 방송될 거를 미리 약간 사전에 먼저 터트린다 뭐 이런 인상이었거든요. 저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 지면 되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권한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국감장을 정말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버린 거, 이건 굉장히 아쉬운 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전해 들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또 이 얘기들 많이 하셨죠, 국회에서도.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들 뭐 입장들 내면서요. 이번 키워드는 고금리 장사입니다. 고금리 장사. 요새 금리 엄청나죠? 그러면 고금리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 얘기겠네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고금리 고통 속에 혼자 웃는 은행. 아, 고통과 웃음이 같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쪽, 웃는 쪽이 있다는 거죠. 4대 금융사, 큰 은행들이에요.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사들이죠.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역대급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표로 보여. 1분기, 3분기 누적한 내용이 보면 뭐 조 단위로 올라갔군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 금액들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이면 실적 많이 올리면 박수 받잖아요. 잘했구나. 근데 눈총을 받는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 금융기관들이 얻은 수익을 뭐 1위 했다. 작년 동기 43% 늘었다. 이자 수익 늘고 4억 메가 효과됐다. 근데 자금 시작 경색, 정책 지원에 앞서 금융권 고통 분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개인들 대출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채권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정훈 의원이, 김병기 의원이 시간이 한 4분여 남았는데요. 한 2분씩 제가 시간 드릴게요. 조정훈 의원님, 이거 그냥 시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좀 있는 겁니까,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좀 아쉬운 점이죠. 예. 이자율이 올라가면 고통받을 것 같은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예. 가스값이 올라가면 에너지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업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금융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첫 번째는 예대 마진. 예. 이도 굉장히 큽니다.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간격. 결국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돈, 그다음에 예금을 받는 그 이자가 이게 맞아요. 차이가 크다. 네, 굉장히 큰 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 안정적으로만 자산을 운영합니다. 소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안전자산이 있기 때문에 소위 지금 벤처 업계들, IT, 바이오, 이건 돈줄에 말랐습니다. 은행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전자산, 주택담보대출에만 지금 그것만 꽁꽁 잡고 있습니다. 예. 은행이 실핏줄, 돈줄을 여 경제에 흘려보내야 우리 경제가 도는데 예.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예대마진만 누리고 있다. 그럼 대책이 뭐냐? 저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공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요? 예, 각 은행, 금융회사마다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전적으로 공시하라. 그래서 과연 어느 은행이 예대마진을 가장 많이 지금 챙기고 있는지 예. 이 정보만 매일경제 일면에 나오면 지금도 공개는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고 있으나 일일이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나를 전면 공시하고 하면 어떤 은행이 가장 예대 마진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럼 소비자가 판단할 겁니다. 내가 왜 저기 가서 빌려? 그래서 그런 경쟁을 좀 더 붙이고 그러면서 은행의 그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려붙는데 금융회사만 이렇게 이익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네. 집권 여당의 지금 지도부에 속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기사를 보고 있는 서민분들 또 국민분들은 좀 굉장히 불편한 심정으로 이 기사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수익을 결국은 은행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니냐. 시장 경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오늘 저 기사에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났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노력을 잘 해왔다. 회사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난 것처럼 인터뷰가 나오는 일들을 저는 이 기사가 매우 불편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정말 그런가? 본인들이 이러한 비용 관리 노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노력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났다고 믿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한 이 금융 관련된 리스크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고통 분담을 같이 좀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은행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또 도래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결국 정부의 지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공적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힘들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날 때는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번 국정감사장이 사실 이런 일들을 전부 낱낱이 좀 밝히는 일들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끝났네요. 국정감사는 끝나버렸고 예. 뉴스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게 조금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국회요? 마음먹으면 열 수 있습니다. 상임위 맨날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고 대책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몇 가지 기사 소개만 좀 해드리죠. 코로나 상황 기사도 오늘 좀 있군요. 뭔가 또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34일 만에 확진자가 4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내주 7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뭔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4만 명 넘어갔고 일주일 전보다 1만 명이 올랐습니다. 12월 재유행 예상했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오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 11월 말 재유행 정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변이가 자꾸 나옵니다. 이 변이 과연 기존의 백신 통하는 건가? 또 이런 의문 제기도 나오는 거죠. 변이입니다. 변이. 뭔가 변이라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정체를. 그러니까 또 걱정한 대목도 여기죠. 지금 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 자체가 벌써 확 늘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